자, 시작합니다. 지금 내용은 교재에 없어요. 듣기만 하세요. 자, 민법은 사법에 속해요. 사법. 사자는 개인사예요. 앞으로 법률 용어를 이제 계속 만날 건데 다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법률 용어는 한자로 풀이하면 돼요. 사법. 개인 간의, 우리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 다음 법률 용어는 다 반대말이 있어요. 이분법이 두 개로 나눠요. 그럼 사법 반대말은 뭘까요? 사법 반대말. 개인사니까 반대말은 국가가 나와야죠. 공법이에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몇 가지 관련 법률, 공법을 배울 거예요. 부동산 공법. 자, 이와 같이 법률 용어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둘로 나눠요. 2분. 3분, 4분은 많지 않아요. 다행이죠. 두 개야. 있는지 없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대말을 빨리빨리 알면 어휘력이 늘어나요. 자, 권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물권법, 채권법 중 채권계약을 배우는 거예요. 채권계약.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공통된 단어 물권, 채권이죠. 이 권자는 권리 권자를 말해요. 그러면 권리라는 게 뭐냐? 이것도 한자예요. 권세, 권, 이로울 이. 권세, 힘이에요. 즉 권리가 있다는 건 법이 힘을 준 거예요. 자, 권리의 개념. 법이 하세요. 인정해주는 힘. 힘이에요. 힘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문이 갑이 과연 이 경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가 왜 자주 뜨느냐, 이놈한테 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해 준 힘이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면 소수로는 할 수 있는 거고, 권리가 없으면 소수로는 너는 안 돼,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분해야죠. 권리 반대말은 뭘까요? 권리의 반대말. 항상 반대말을 빨리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돈을 빌려주면 나는 돈 갚어 할 수 있는 채권자. 나한테 돈 빌려간 상대방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겠죠. 채무자. 의무나 채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 의무자가 있어요. 권리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해요. 그게 법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라고 해요. 법률 관계. 그런 거 필기할 필요 없어요. 판서에 없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굳이 안 하는 거.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판서에 된 내용 이것도 안 나와요. 하지만 기초라 판서에 있는 거고, 앞으로 판서에 없는 제 말을 굳이 필기하려고 하지 마요. 활자화 돼 있는 것도 우리가 몰라 죽겠어. 1년 내내에도. 근데 왜 추가해서 교재도 없는 내용을 왜 추가 필기해서 힘들게 공부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필기 안 해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 교재에 다 있고 판서에 다 해놔요.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권리 반대말 의무,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 이딴 게 있다. 자, 그러면 권리 분류해야겠죠. 물권하고 채권, 이걸 재산권이라고 해요. 지금 하염없이 법률 용어가 쏟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선 거예요. 낯선 거.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외워야 되죠? 똑같아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재산권이 뭐냐? 재물재, 물건, 산자예요. 그러면 재물, 돈에 관련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법률 용어는 한자로 풀어버리면 돼요.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돈, 재물재. 돈과 관련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하고, 이 재산권에는 물권하고 채권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물권법, 채권법, 채권계약법은 다 재산에 관한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영역이 매매, 임대차 관련 중개니까 그래요. 그래서 재산권 대표가 물권,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물권이 뭐고 또 채권이 뭔지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물권은 말 그대로 또 한자 풀어야 돼. 무슨 물자냐? 물건, 물자예요. 그러면 결국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관한 권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나와요. 사람, 내가, 내 물건,
내 집, 내 아파트, 내 가방,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걸 물권이라고 해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물건에 관한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걸 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채권은 뭘까? 채권은 또 한자 풀어야 돼. 무슨 채자일까요? 채, 빚채자예요. 빚채. 그래서 빚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채권이란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갚어! 빨리 돈 갚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채권은 물권 대표는 그래서 소유권이에요. 내 아파트. 자, 채권. 사람이 내가 돈 빌려준 상대방 이놈한테 사람에 대해서 돈 갚아! 일정한 행동, 돈 갚아! 일정한 행위를 돈 갚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결국 채권이란 것은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결국 물권하고 채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에 관한 권리. 대상이 물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사람 대 물건. 하지만 채권은 물건이 나오면 안 돼요. 사람 대 사람 사이 관계예요. 이게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안 보고도 이 단어로 이제 느껴야 돼. 물권. 그럼 어떤 단어를 생각해내냐? 물건을 여기서 내가 생각해내야 돼요. 그렇구나. 물건에 관한 권리구나. 그러면 이거 몰라도 돼요. 물권하면 소유권 생각하시고 내 아파트, 내 땅, 내 물건에 대한 권리구나. 이게 물권. 채권은 빚채.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세요. 사람이 채권자가 상대방 채무자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표가 빌려준 돈 갚으세요 하는 대여금, 대여했다, 빌려줬다, 대여. 다 한자예요. 다 한자. 그래서 법률 용어를 빨리 익숙해지시려면 한자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가 한자로 무슨 말인지를 빨리 캐치할수록 법률 용어가 익숙해져요. 빌려준 돈 갚으세요 할 수 있는 채권, 대여금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 대상인 물권법하고 채권법 속의 계약법은 결국 물권하고 채권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소유권과 같은 물권 7가지, 그 다음에 채권을 배울 거예요. 물권, 채권. 이게 기본적인 용어예요. 가장 기본적인. 돈에 관한 권리. 물권, 채권은 돈에 관한 권리. 재산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재산권. 그냥 기초의 기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물권하고 채권이 뭔지 그걸 할 거예요. 교재가 뒤로 갑니다.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중간 물권법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19페이지에 있네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물론 교재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기초라. 물권 일반론 19페이지 폈죠. 거기서 물권이란 있고 세 번째 채권은 이렇게 있죠. 이걸 이제 설명할게요. 일단 설명 듣습니다. 채권의 개념 교재에 있어요. 세 번째 줄 봐봐요. 채권부터 합니다. 채권은 한번 읽어보세요. 채권은 채권자가 같이 읽어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제 흑판 봐요. 흑판. 특정인 채권자가 특정 사람,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 돈 갚으세요. 뭔가 해주세요.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결국 돈 빌려주고 특정인, 내가 돈 빌려간 특정 사람, 상대방, 채무자한테 돈 갚으세요. 뭔가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 요구나 청구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채권의 개념이에요. 뭐 이런 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돈 빌려주고 돈 갚아. 이게 채권이다. 채권이. 이해하면 돼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제가 아까 단어로 가야겠죠. 특정인. 그럼 채권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특정인, 채무자 생각하시고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민법실이 높아져요. 특정 사람, 채권자가 돈 빌려간 특정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채권의 성질,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직접적으로 시험은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법조문을 봅니다. 교재에 없어요. 흑판 봐요. 앞으로 우리가 무수한 법조문을 만날 거예요. 수백 개 법조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지선다는 애우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OX를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애우려고 해. 아니요. 공부는 오지선다는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는 OX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맞다. 아니요. X야. 그걸 빨리 판단하는 공부지 애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 지문은 나와 있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읽고 이 말이 옳은 지문인지 X 지문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1년 동안 빨리 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러면 법조문을 아까 50% 출제되는 법조문 어떻게 읽느냐? 법조문은 이렇게 구성돼요. 제 몇 조, 1조, 2조, 3조, 제563조, 괄호 열고, 매매의 의,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법조문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법조문은 무조건 띄울 건데, PPT에. 법조문 교재를 보시든 PPT를 보시든 법조문을 읽으실 때는 제 몇 조는 읽지 않습니다. 숫자, 조문 숫자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한두 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99% 안 나와요. 뭘 읽느냐? 괄호 열고 닫고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의 의죠. 이 조문은 매매란 게 뭔지에 관한 조문이구나 느낌을 가지시고 이걸 법조문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조문 제목은 관련 법조문 중요한 내용의 핵심을 여기다 제목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매매가 뭐인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느낌을 가지시고 이제 읽는 거야.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매매는 주어가 나와요. 모든 문장은. 주어 소수로. 중간은 설명어기가 나와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는 그 효력이 생긴다. 주어 매매는 뭔가를 하면 그 효력이 생긴대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효란 얘기예요. 즉 매매란 게 뭐냐? 매매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이제 끄집어내야 돼. 한번 찍어봐. 나는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하고 싶어요? 쭉 밑줄이 아니요.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할 거예요. 나는 어디에 밑줄을 하고 싶어? 이 두 줄짜리 문장에서. 단어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떤 단어 같아요? 자, 제가 해놨어. 여기서 캐치해야 될 중심 단어는 재산권 이전 5글자. 그 다음에 상대방 뭐 줘야 돼요? 대금 지급이에요. 물론 약정도 나중에는 매매 파트에서 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단어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이전 지급은 빼도 돼. 재산권 대금이에요. 결국 자 매매라는 것은 내가 내 가방을 팝니다. 가방에 대한 소유권을 파는 거야. 내 아파트를 팝니다. 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대 이전 넘겨줘요. 상대방은 공짜로 내 아파트 갖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뭐 줘야 돼요? 대금, 매매 대금 줘야 돼. 이게 매매예요. 따라서 매매란 것은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해요. 결국 5글자, 4글자지만 중요한 건 재산권 3글자, 대금 결국 2글자예요. 그러면 고개 들고 매매가 뭐냐?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이게 매매구나. 이 단어로 정리하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갑이 갑소유. 앞으로 제가 이제 갑소유 부동산 표시에 이게 건물도 이제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갑이 지소유 아파트를 을한테 팝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돈 받아야겠죠. 대금은 5억에 팔아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놈이 있어야 돼. 갑이 있어야 되고 파는 놈이 있어야 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놈놈해서 죄송해요. 저는 근데 1년 동안 놈놈 할 거예요. 익숙해져요. 놈자예요. 좋은 말이에요.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지소유 아파트를 파는 계약. 이걸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면 갑은 우리 법조문대로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일단 파는 갑을 매도인, 사는 을을 매수인. 자, 이것도 한자예요. 팔매, 살매예요. 한글로는 같은데 한자가 달라. 팔고 사고 넘길 또 받을 숫자예요. 한자로 하면 법률용어 되게 쉬워져요. 파는 사람, 넘기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받아야겠죠? 아파트 받아야겠지. 받을 수. 그래서 매수인이 돼요. 자, 기본 용어예요. 매도인, 매수인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매도인 갑은 법정문대로 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 대표, 물권 대표, 소유권이죠. 아파트 소유권 이전할 것을 을하고 약속하고, 을은 공짜로 받으면 안 되겠죠. 매매대금 5억을 갑한테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재산권 주고 대금 줄 것을 서로 약속만 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계약을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해요. 추상적인 용어로. 현실에서는 우리 총칙 아까 법률행위를 배운다고 했죠. 법률행위란 말은 민법을 피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죽을 때까지 만날 일이 없어요. 일상용어에서 쓰지 않는 교과서상 용어라고 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현실에서 쓰는 용어는 매매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서를 쓰죠. 자, 이 매매계약과 같은 이 계약을 나중에 우리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제가 계약으로 읽어버려라. 계약 대표가 매매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지 소유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매매대금 5억을 서로 지급할 걸 서로 약속하면 매매계약은 성립. 성립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생겨야지. 효력, 여기서 나온 단어가 힘력이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하면 갑이나 을한테 어떤 힘력, 권리를 줘요. 그래서 고생해서 계약서 쓰면 갑하고 을한테 권리를 줘요. 어떤 권리를 주느냐? 매수인은 갑한테, 자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채권. 자, 소유권 나한테 이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을 취득해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하면 힘이 생겨. 어떤 힘? 채권이 생겨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야. 주세요. 이게 채권이지. 특정 매수인이 특정 매도인한테 일정한 행동,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일정한 행동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죠. 그러면 채권이 생기면 반대쪽 당사자한테 반드시 채무가 생겨요. 채권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에는 채무가 발생해요. 채권 채무 관계래. 그러면 갑은 매수인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게 돼요. 이게 매매계약이 갖는 힘이에요. 계약을 하면 효력, 힘을 주는데, 힘이 뭐다? 권리예요, 권리. 채권, 채무를 줘요. 그래서 소유권 주세요, 채권. 소유권 줄 채무. 그러면 갑은 채무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갑은 나만 소유권 주면 되니? 너 임마 돈 줘야지. 돈 주세요. 채권.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측면에서는 채무자지만 매매대금 5억 이 측면에서는 또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이 생겼으면 반대쪽한테는 채무가 100% 하나 100%. 이건 99%가 아니에요. 100%죠.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채권이 있으면 반대쪽 당사자한테 채무가 생겨요. 채권, 채무.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의 개념 아까 봤죠? 청구한다, 요구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학원 등록하시면 학원에 1년 동안 강의해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학원 원장님한테 채권이야, 채권. 저는 강의를 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강의 들을 권리가 있어요. 그건 해주세요, 채권이야,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그거 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계약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집 사죠? 매매계약. 새 살죠? 임대차. 아침에 버스 타죠? 운송계약. 회사 가죠? 고용계약. 물건 가죠? 매매계약.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계약의 홍수 속에 살아요. 즉 우리는 수많은 민법 관련 법조문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걸 모르고 할 뿐이죠. 그걸 이제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지? 이제 채권 누구한테든 설명해 줄 수 있어. 누가 물어봐요. 채권이 뭐고 물건이 뭐냐. 단순히 외운 사람은 분명히 나 봤는데 설명을 못해.
이제는 할 수 있어. 채권이란 건 말이야. 빚받을 권리야. 끝났어. 물건? 물건만 생각해내면 돼. 물건에 관한 권리야. 끝. 이런 식으로 깊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애우는 공부하지 말고 하나를 알더라도 온몸으로 이해하시라. 그러면 기억이 오래가고, 기억이 오래간다는 것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거야. 안 헷갈리고. 안 헷갈려. 이렇게 계속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채권의 기본 개념을 봤어. 자, 그러면 이게 별 3개짜리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 이게 별 3개 완결제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관련 지문이 떠요. 자,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해야 돼. 채무자 아닌, 이렇게 끊어서 읽는다.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을, 같은 말. 채권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힘이 없어요. 오로지 채무자한테. 오로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밑줄에 해놨어. 이게 단어예요. 채권자는 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해야지. 이런 것까지 밑줄하면 다 그어야지. 중요한 단어. 채권자는 지 상대방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채권 행사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채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딱 힘을 주는 거예요.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할 수. 우리는 스스로 싸움이죠. 있다 없다 없어. 채권은 지 채무자한테 채권을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걸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죠.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그래야 맞는 지문. 그런데 있다로 있다. 그럼 X지문이 돼. X지문.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을 채권자 갑을 상대적 관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상대방 아닌 제3자라고 해요. 앞으로 무수하게 들 단어가 제3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갑과 을이 채권자 갑, 채무자 을이면 3자는 누구가 되느냐? 병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계약은 두 사람이 체결하죠. 그러면 사례 문제는 갑하고 을로 나와요. 그러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갑과 을이 아닌 병이라는 놈이 나오면 세 번째 놈이죠. 세 번째 놈이다 해서 3자라고 해요. 제3자. 그래서 자기 채무자한테 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앞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지문을 무수하게 만날 텐데 대항이라는 것은 상대방 대자에 항거할 항자예요. 즉 상대방에게 들이대느냐, 항거할 수 있느냐. 항거할 수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고 상대방한테 주장을 못하면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익숙해져요. 대항. 이거 법률 용어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안 써요. 주장이라고 하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 같은 말이에요. 대항 이꼴 주장이에요. 사례로 갑니다. 자, 을이 갑한테 화살표가 이렇게 갔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법률 용어 나와야죠. 돈 빌려준 이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따라해야 돼. 그래 익숙해져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우리 계약 강론에서 배울 계약은 3가지만 배워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개가 우리 시험범위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먹어도 돼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금전, 돈을, 대차, 빌려줄 때 빌릴 차자예요. 합성어예요. 빌려주고 빌리고 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범위는 물건, 아파트를 세주는 임대차를 배워요. 여기서는 물건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듣고 잊어버리면 시험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죠. 을은 은행일 수도 있고 갑의 친구일 수도 있겠죠. 자, 을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해요. 돈 빌려준 놈. 금전 채권자. 대여금 채권자. 그러면 돈 빌려간 갑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돈을 빌린 갑은 오늘 1억을 빌렸다면 언제 돈을 갚는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냥 하염없이 빌린 사람은 없어요. 내가 1년만 쓰고 1년 후 꼭 갚을게. 자, 돈을 갚는다. 이걸 또 한자가 나와. 변제한다 그래요. 돈을 갚는 걸 한자로 변제한다 그러고, 이 변제기는 우리 시험지문에 자주 등장해요. 아셔야 돼. 돈을 갚아야 할 시기 기자예요. 그래서 변제, 돈을 갚아야 할 시기, 이걸 변제기라고 하고, 계약할 때 1년 후 돈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갑은 돈을 갚아야죠. 채무는 이행한다고 해요. 채무는 이행하고 채권과 같은 권리는 행사한다고요. 권리는 행사하고 채무는 이행한다고요. 그러면 돈 빌린 갑은 1년 후 날짜가 되면 1억을 갚을 채무를 이행해 줘야죠.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지. 변제를 해야 돼. 그런데 갑이 돈을 갚았다 못 갚았다? 못 갚았어. 이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채무 불이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계약법에서.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아니 불자예요. 앞으로 아니 불, 그 다음에 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불이행했죠. 이행하지 못했죠. 그러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얘기지. 화나요 안 나요? 화났지.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문제는 다행히 갑이 결혼을 잘했나 봐요. 부인이 돈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자식을 잘났나 봐. 자식이 돈을 아주 잘 벌어요. 그러면 갑이 남편이 돈을 못 갚고 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니까 부인한테 자식한테 쳐들어갑니다. 부인, 당신 남편이 나한테 1억 빌렸는데 못 갚아요. 당신 돈 많잖아요. 돈 갚아요. 남편이 못 갚고 아버지가 못 갚고 부인, 자식 갚으세요 라고 채권자가 저 부인한테 돈 갚으세요 라고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둘 중 찍어. 할 수 없다. 땅 없다.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갑한테 돈 갚아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오로지 지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을하고 갑이에요. 계약 당사자는 두 놈이에요. 두 놈. 갑을 항상 병이 나와요. 3자. 병한테는 돈 갚으라고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권은 채무자에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 사례를 통해서 그렇지 부인한테는 돈 달라고 못 하지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온전히 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게 채권의 이제 중요한 단어 이제 제가 해봤어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갚아 채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이란 말이 주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채권은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냥 3자 하지 말고 이걸 넣어서 읽어요. 채무자 아닌 제3자. 병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임차인이라고 있어요. 새 들어간 사람. 임차인이 가진 권리를 듣기만 해요. 뭐 이렇게 적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해요.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 계약이에요. 계약법이 채권이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채권자니까 자기 임대인에게 뭔가 행사해야지 얘가 팔아버렸다. 아파트를. 병한테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쫓겨나요. 새 주인에게 대항을 못해요. 왜?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제3자 새 주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2년 기간으로 임차인으로서 새 살다가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을 못해. 진짜예요. 그래서 아파트 살다가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걸 막아보자 나온 게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나온 거예요. 채권의 특성상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쫓겨나거든. 왜?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주인 바뀌어도 쫓겨나가지 않게 만들어주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건 이제 주인법이 작동되니까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그 주인법이 작동되는 거고, 저는 이제 원칙을 얘기했어요. 원칙. 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차는 마찬가지죠. 특별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게 임대차에서 나온다는, 임대차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게 채권의 기본적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상대. 권자는 중요하지 않아. 상대란 말이 뭔 말이냐? 상대 반대말은 절대예요. 상대라는 것은 내 상대방이야.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제3자에 대해서는 행사를 못하는 걸 상대권이라고 해요. 상대적 효력. 상대방한테만 힘이 있어. 이 입안에서 이따 나올 절대란 말은 모든 3자에게 다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상대란 말은 반드시 알아야 돼. 두 사람 사이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단어가 상대적 관계라고 해요. 자, 이게 채권의 개념을 봤어요. 자, 이제 물건을 봐야죠. 물건.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요. 이제 첫 번째 줄 볼게요. 물건이란 한번 읽어봐요.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여기 나와 있죠. 물건이란 것은 사람 대 물건 사이 관계인데, 물건 물자니까 사람이 물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이익을 얻나 봐요. 일정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예요. 지배해서 물건은 지배권이라고 해요. 지배권 반대말은 청구권이에요. 아까 채권. 채권자는 채무자를 지배해요? 지배하지 못해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야. 요구하는 권리지.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청구권 반대말이 지배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일단 목적어. 물건의 객체요. 물건이에요. 물건의 대상은 물건이라는 거. 물건. 그 다음에 어떻게 물건은 행사하느냐. 직접 지배합니다. 두 번째,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배타성이에요. 직접보다는 배타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타라는 것은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배제. 제껴버릴 수 있는 힘. 즉 물건이라는 것은 소유권 생각하세요. 앞으로 물건 나오면 뭐 생각해요? 소유권. 무조건 소유권 생각해요. 소유권을 생각하면 돼. 내 아파트에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만약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들어오려고 하면 법은 소유자에게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걸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힘. 배타성이라고 해요. 배타성. 물건의 가장 큰 특성이 배타성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힘이 세요. 누군가 내 부동산에 침해가 들어온다. 나가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법은 권리자에게 힘을 주니까. 이게 배타성이에요. 그래서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물건을 지배권이라고 하고, 자, 물건. 우리 민법은 물건을 이분해요. 하나는 다 두 개로 나온다겠죠?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뭘까요? 동산이에요. 부동산과 동산. 자, 이것도 느낌으로 잡아봐요. 동산, 움직일 동. 물건 산자.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 그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해요. 즉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죠. 움직이지 못해요. 동산은 움직여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렇게 부동산 개념을 정해놔요. 부동산의 개념이요. 이게 법 조문 내용이에요. 토지,
자, 읽어봐요. 토지 및 토지 위 그 정착된 물건, 이걸 부동산이라고 해요. 즉 부동산은 첫 번째 뭐다? 토지예요. 토지. 땅 지자죠. 토지. 흑토. 토지가 부동산 첫 번째. 두 번째,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라 땅 위에 건물 박혀 있죠. 정착된, 박혀 있는 물건, 대표가 건물이죠. 결국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 및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공부하실 때는 읽고 고개 들고, 그래, 부동산, 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박혀있는 물건, 대표가 건물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새김하면은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부동산 대표가 토지, 건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토지, 건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볼 거예요. 부동산 대표, 토지, 건물. 자, 소유권에 관한 법조문이요. 그러면 이건 읽을 필요가 없고 괄호만 먼저 읽는 거예요. 소유권의 내용. 아, 그러면 이 법조문은 소유권이 뭐인지에 관한 것을 규정해 나겠구나. 소유권이 뭔지 그걸 규정한 법조문이겠구나. 이제 느낌이 와요. 법조문 제목을 보면. 그 다음 이제 읽는 거야. 읽어봐요.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같이 읽어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즉 우리 법은 물권 대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자는 네 물건을, 네가 소유하는 소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수익할 수도 있다. 팔아 제낄 수도 있다. 앞으로 전 처분을 팔아 제낀다고 그래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 모든 문장에는 중요한, 내가 거기서 한번 되새김해야 될 단어가 나와. 어디에 밑줄 긋고 싶어요? 잘 찍었어요. 여기서 내가 캐치할 단어 이 세 단어예요. 사용, 수익, 처분, 이것도 쭉 긋는 게 아니요. 사용, 끊고 분절하고, 수익, 힘들더라도 처분. 이 세,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란 것은 내 소유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수익이란 게 뭐냐? 받을 수 이익, 익자예요. 그러면 내 아파트로부터 내가 어떤 이익을 받을까? 어떤 이익을 받을까? 그렇죠. 수익이란 것은 내가 살면 사용한다고 그러고 내가 살지 않고 세를 주죠. 임대에서 월세 받죠? 월세 받는 걸 수익이라고 해요. 임대차로 인한 차임 받는 거, 이걸 수익을 얻는다 그래요. 결국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아니야, 나는 아파트가 10채야. 9채는 세 주면 되죠. 한 채만 살고. 그래서 세 줘서 수익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아유 요즘 뭐 다주택자 세금 많이 때리는데 몇 채는 팔아야겠다, 환가해야겠다,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세 가지 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라고 해요. 뭐 권능 이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갑이 지소유, 아파트, 토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저 부동산을 지가 살 수도 있고, 수익, 임대에서 이익 얻을 수도 있고, 월세 받을 수도 있고, 팔아 제껴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이 바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걸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 절대 안 나와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이라고 해요. 권리의 내용을 말해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딱 고개 들고, 그렇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방금 읽은 공부한 내용을 그냥 다음 진도 뽑으면 내게 되는 게 오래 걸려요. 고개 들고, 그래, 소유권이 내가 방금 읽었어. 방금 읽었으니까 고개 들어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방금 읽었으니까. 그럼 읽고 5번 되풀이하는 거야. 사용, 수익, 처분. 사용은 이해해야지. 내가 사는 거고. 수익, 세 줘서 월세 받을 숫자, 이익이, 월세 받는 거, 수익. 처분, 팔아 제끼는 거.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게 된 거야. 내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물권은, 읽어봐요.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물권은 모든, 나 외의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란 말이 나와요. 절대 반대말은 상대. 상대는 쉬워. 내 상대방한테만 할 수 있어. 상대방. 이렇게 읽으면 돼. 상대적 효력. 하지만 절대라는 것은 나 외의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자는 모든 사람한테 내 물건입니다. 이 도둑놈아, 내 물건 갖다 주세요. 모든 삼자, 특정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삼자에게 물건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라고 해요. 절대. 절대권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란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 앞으로 절대적 무효라는 게 총칙에서, 민법 총칙에서 되게 중요해요. 절대란 말이. 절대적 이 말이 뜨면 모든 삼자에게 효력을 미쳐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 전부한테 나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절대라고 해요. 절대적 효력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절대적 무효 이 단어를 배울 건데 무효가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이게 원칙이에요.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삼자에게 무효가 되는 걸 절대적 무효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 총칙에서. 그래서 절대, 상대 되새김하는 거예요. 절대 이걸 외워야지. 절대라는 것은 처음에 외워야 돼요. 나 외의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걸 절대라고 한다. 이 말해서 절대 반대말 상대는 내 상대방한테만. 이걸 상대적 효력 그래요. 절대적 효력. 그러니까 절대를 읽을 때는 힘을 줘서 읽어야 돼. 팔도 벌려. 절대. 하지만 상대는 이렇게 내 상대방. 그러니까 온몸을 이용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손을 뻗잖아요. 모든 삼자에게 내 물건입니다. 돌려주세요. 모든 삼자에게 물건은 대항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절대권이에요. 자, 그래서 물건은 힘이 세죠. 절대적 권리니까. 따라서 누가 소유자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누가 저당권자인지. 왜? 저당권자는 지가 빌려준 돈을 우선 변제받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소유권이나 모든 물건은 힘이 세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소유자예요. 저 은행이 저당권 박아놨어요. 이걸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하죠. 공시제도. 공공 보여줄 시자예요. 보여줘야 돼. 누가 물권자인지,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저당권자인지, 누가 전세권자인지 보여줘야 돼요. 이게 부동산은 등기예요. 등기.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면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저당권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공시제도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유, 힘이 세니까 알려줘야 돼요. 누가 저당권자인지, 누가 소유자인지. 그래서 우리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배워요. 공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시법하고 세법, 그게 한 과목으로 합쳐진 게 공시세법이에요. 여러분들은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꽤 어려워요. 2차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부동산 등기법. 민법보다 더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등기법 공부하실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등기법 공부하실 때는 민법 하듯이 공부해야 돼요. 민법 하듯이. 교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물권은 힘이 세죠. 그 얘기는 누군가 내 소유권 같은 물건을 침해하면, 도둑놈이 내 가방을 훔쳐가면 가만히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주겠어, 법이.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줘요. 누군가로부터 내 소유권과 같은 물건이 침해되면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물권에서 나오는 힘, 물권자가 하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물권법에서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해마다. 그래서 힘이 세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여줘라. 공시제도 등기가 나오고, 힘이 세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면 도둑놈 내 가방이야 빨리 돌려줘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물권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한 문제 나오고 등기는 두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와. 물권 청론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결국 채권하고 물권을 지금 비교했죠. 다음 이제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단원이 넘어가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채권은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생각 못해. 공부가 더 돼야죠. 채권은 빚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특정 사람 대 사람. 채권자가 지 채무자한테 뭔가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빚받을 권리. 채권 끝. 채권은 힘이 약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채권은 상대적 효력. 지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만 채권은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은 절대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걸 고상한 말로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원칙. 일반에서 물건은 힘이 세다. 소유권 생각하시고 사람 대 물건.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부동산이 뭐냐? 토지, 그 다음에 박혀있는 정착물, 그중 대표 건물이 있더라.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죠. 배타성. 그래서 물권 요청권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자,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 내가 살 수도 있고, 세 줘서 월세 받을 수도 있고, 팔아 제낄 수도 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을 소유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물권은 아주 힘이 세다. 절대. 모든 삼자에게 다 주장할 수가 있다. 힘이 세다. 채권은 힘이 약해. 물권은 힘이 세다. 이거 기억합니다. 힘이 세다 약하다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없다로 결론 나는 거예요. 물권은 힘이 세지니까 있다. 채권은 힘이 약하니까 없다로 끝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소수로 있다 없다가 아래 갈려요. 느낌. 그래요. 우리 10분간 쉬고